또영주TV의 또영주입니다. 레알 마드리드가 우리 시각으로 20일 새벽 4시에 산티아고 베르나베우로 오사수나를 불러서 라리가 개막전을 치렀습니다. 이 경기에서 레알 마드리드 특유의 파괴력이 발휘되진 않았지만 킬리안 음바페가 페널티킥을 얻어내고 직접 마무리하면서 1대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사실 레알 마드리드 팬들 입장에서는 이 경기 승리했다는 사실에 만족할 것 같아요. 사비 알론소 감독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사비 알론소 감독이 선수로서 레전드인데 2014년도에 바이에른 뮌헨으로 떠나면서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와 작별을 고했단 말이죠. 그런데 감독으로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 감독으로서 라리가 데뷔전을 치렀기 때문에 승리가 무엇보다 중요했고 승리를 얻어냈죠. 그리고 경기 내용을 본다면은 오사수나를 압도한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다른 시각으로 본다면 리시 감독이 5백을 가동하면서 수비적으로 임했기 때문에 거의 공격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레알 마드리드가 밀집 수비 앞에서 고전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경기 내용을 본다면 시종일관 레알 마드리드가 주도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쉬움도 존재를 합니다. 무엇보다도 비니시우스와 호드리고 팬들은 아쉬움이 클 것 같아요. 음바페가 엄청난 활약을 펼치는 가운데 비니시우스는 선발 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쉬움이 여전히 묻어났고요. 호드리고는 출전 기회조차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쉬움을 느끼는 레알 마드리드 팬들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레알 마드리드 1라운드 경기 내용 알아볼까요? 사비 알론소 감독이 어떤 식으로 레알 마드리드를 지휘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가시죠. 렛츠 고! 레알 마드리드는 라리가 1라운드에서 오사수나를 상대로 홈 경기를 치렀습니다. 이 경기에서 1대0으로 승리를 거뒀죠. 킬리안 음바페가 PK를 얻어내고 직접 마무리 짓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사실 기록을 보니까 레알 마드리드가 2016-17 시즌 이후로 페널티킥을 정말 많이 얻어냈더라고요. 총 85개의 페널티킥을 얻어냈습니다. 다른 팀보다 최소 15개가 많습니다. 두 번째로 페널티킥을 많이 얻어낸 팀이 비아레알과 발렌시아인데 70개의 페널티킥을 얻어냈거든요. 네 번째 팀이 61개를 얻어낸 바르셀로나, 그리고 다섯 번째 팀이 51개를 얻어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니까요. 레알 마드리드가 페널티킥을 정말 많이 얻어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은 아닌 것 같고, 이거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왜냐면 음바페, 비니시우스가 워낙에 빠르니까 수비수들이 대응할 때 실수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페널티킥을 허용하는 장면이 많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여하튼 레알 마드리드는 페널티킥을 잘 이용하고 있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리고 얻어낸 페널티킥을 잘 마무리 짓습니다. 왜냐? 음바페가 페널티킥 결정력이 매우 좋죠. 지난 시즌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한 다음에 라리가에서 총 8골을 페널티킥으로 넣었습니다. 아마 같은 기간 동안 페널티킥 최다골 기록을 부디미르와 함께 음바페가 보유하고 있을 거예요. 그 정도로 음바페는 자신이 페널티킥을 처리할 때 확실한 마무리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 경기에서도 드러났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경기 막판에 브레토네스 선수가 퇴장을 당했어요. 오사수나의 브레토네스 선수가 곤살로 가르시아하고 신경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퇴장당하기 직전에 곤살로 가르시아가 측면에 있을 때 볼을 처리할 때 그 볼에 브레토네스 얼굴이 맞는 장면이 있었고, 그 다음에 곤살로 가르시아가 안쪽으로 파고들 때 브레토네스 선수가 어깨 싸움하는 과정에서 좀 거친 면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레드카드가 나왔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오사수나는 이 경기를 잘 치렀어요. 오사수나 입장에서는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에서 승점 1점을 위해서 뛰었고 수비가 단단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결국 페널티킥으로 실점했고 또 퇴장까지 나왔으니까 오사수나 입장에서는 불만이 없을 수가 없겠죠. 오사수나 쪽에서는 음바페가 페널티킥을 얻어내는 장면에 대해서 불만을 여실히 드러냈는데, 음바페가 페널티킥을 얻어낼 때 방향 전환할 때 크루스 선수가 태클이 깊어지면서 음바페 선수를 타격하는 동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페널티킥이 주어졌어요. 저는 이런 시각에 대해서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오사수나 쪽에서는 오히려 음바페가 방향 전환할 때
크루스 선수를 밟은 것이 아니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여하튼 음바페는 페널티킥을 처리했고 골을 기록한 거죠. 경기 내용을 본다면은 레알 마드리드가 오사수나를 상대로 완벽하게 압도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점유율에서 7대3이고요. 슈팅 숫자가 18대2고요. 유효 슈팅 숫자가 5대0입니다. 여기서 아쉬운 점은 레알 마드리드가 슈팅 숫자 대비 유효 슈팅 숫자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많은 골을 넣기는 좀 어려웠죠. 반면에 오사수나는 수비에 집중하면서 실점을 많이 하지 않았지만은 결과론적으로 패배를 당한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공격을 전개할 타이밍에는 확실하게 전개하는 모습이 있었어야 돼요. 5-4-1 포메이션으로 나왔고 막판에는 4-4-2 형태로 좀 변화를 꾀하긴 했지만은 골을 넣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금 오사수나의 슈팅 2개는 부디미르가 다 기록했고요. 이 두 번의 슈팅 자체는 다 유효 슈팅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사수나는 레알 마드리드의 수비를 괴롭히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고, 그만큼 이 경기는 쿠르투아 입장에서 본다면 엄청나게 여유로운 경기였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사비 알론소 감독의 레알 마드리드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이 경기는 4-3-3 포메이션으로 나왔습니다. 티롤과의 평가전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제가 티롤과의 평가전 이후에 사비 알론소 감독의 플랜 A는 4-3-3 같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 대신 엘 클라시코나 마드리드 더비나 챔피언스 리그 경기 같이 강적을 만났을 때는 3백을 들고 나올 수가 있을 것 같다 그런 이야기 드렸는데, 개인적으로는 피파 클럽 월드컵 6경기 보면서 인상적이었던 건 3백이었거든요. 그래서 수비 쪽을 좀 더 강화시키려면은 3백으로 턴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라리가에서 레알 마드리드를 괴롭힐 수 있는 공격력을 갖고 있는 팀 몇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의 경기는 4-3-3으로 나올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리고 최전방의 음바페가 지난 시즌 피치치를 차지하기도 했지만 득점왕이었죠. 올 시즌도 폼 자체는 매우 좋아 보이고 이 경기에서도 골을 넣지 않았습니까? 그 가운데 아르다 길러가 중앙 미드필더로서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선 선수가 수비 라인을 잘 이끌고 있는 가운데 밀리탕 선수가 하이선의 파트너로 나왔거든요. 왜냐하면 레알 마드리드는 전력 요소가 좀 있는 편이에요. 주드 벨링엄이 어깨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시즌 초반 결장이 불가피하고, 카마빈과 엔드릭, 맨디 같은 경우에도 부상으로 출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리디거도 징계로 나올 수가 없는데, 밀리탕, 하이선 이 중앙 라인은 나빠 보이지 않았고요. 카레라스가 레알 마드리드 데뷔전을 치렀는데 워낙에 왼쪽에서 효과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제 역할을 했습니다. 수비 쪽에서 아쉬움이 있다면 저는 오히려 트렌트예요. 네, 트렌트가 조금 더 공격 쪽의 기여도가 높았어야 되는 건 아닌가. 특유의 정확한 킥으로 공격 기여도를 좀 높게 가져가고 빌드업 관여를 더 많이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경기 카르바알이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트렌트가 선발이고 카르바알이 백업 역할을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전 경쟁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를 봤을 때 레알 마드리드는 수비 쪽에서 할 얘기가 많지 않습니다. 그만큼 오사수나의 공격 횟수가 많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면 공격 쪽에서 이야기를 좀 드리자면, 미드필더 라인에서 길러가 전진 패스를 통해서 공격 지원을 한다는 점은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봐요. 문제는 박스 근처에서 세밀함이 좀 떨어졌다는 점이고, 비니시우스가 기대만큼 못했다는 점이에요. 브라임 디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오른쪽 측면에 대해서 고민이 좀 많을 거예요. 주드 벨링엄이 괜찮다면 저 오른쪽 측면이 주드 벨링엄이 될 겁니다. 그러면서 주드 벨링엄의 움직임에 따라서 포메이션이 바뀔 수 있고, 발베르데와 주드 벨링엄이 오른쪽 라인에서 연동해서 들어가는 횟수가 많을 텐데 주드 벨링엄이 못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티롤과의 평가전도 브라임 디아스가 나왔고 이 경기도 브라임 디아스가 나왔는데 이 두 경기 다 브라임 디아스는 별로였어요. 그래서 후반전에 마스탄토노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스탄토노는 나름대로 인상적인 플레이를 펼치긴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박스 근처에서 세밀함이 더 올라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레알 마드리드 상대하는 팀들, 오사수나처럼 아예 수비 쪽에 집중하고 나오는 팀들 적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가 파괴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세밀한 플레이는 필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비 알론소 감독이 4명의 선수를 영입했고 4명의 선수가 모두 선발이나 교체로 뛰는 모습이 나왔는데, 일단 신입생을 좀 이야기하자면 카레라스, 하이선, 트렌트죠. 그러면서 전체적인 연령이 좀 내려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발 명단을 봤을 때 평균 연령이 25세 213일의 나이로 구성이 됐고요. 그만큼 기동력이 좋은 팀으로 변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리고 어려운 경기를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음바페의 골로 승리를 거두면서 라리가 개막전에서 17경기 무패를 기록했습니다. 12승 5무라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개막전에 강한 모습을 이번 시즌에도 이어나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경기 후 감독의 인터뷰를 보면 사비 알론소 감독은 만족감을 표하면서도 더 발전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질서가 있었지만 신선함이 부족했다. 저 신선함이라는 표현은 상대 박스 근처에서의 신선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창의성을 얘기하는 것 같고 득점기의 창출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팀은 더 발전하고 더 리드미컬해질 것이라고 확신한다. 우리는 미세 조정 단계에 있다. 팀은 전체적으로 틀을 맞추고 있고 이제 미세한 부분들을 고쳐나가면서 전체적인 전력을 끌어올릴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반면에 알레시오 리시 감독 같은 경우에는 페널티킥 상황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페널티킥 상황을 제대로 봐야 한다. 내가 봤을 때는 음바페가 타격당하면서 걸려서 넘어진 게 아니라 음바페가 방향 전환할 때 크로스를 밟은 것처럼 보였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력에 대해서는 만족감을 표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 원정이기 때문에 수비적으로 임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했고요. 다음 경기 발렌시아전은 다를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건 뭐냐면 시스템을 달리 가져간다는 이야기겠죠. 아마도 오사수나는 이런 모습이 많을 겁니다. 강팀을 상대로 원정에서는 5백을 바탕으로 해서 수비적으로 임하고 홈에서는 승점 3점을 위해서 공격에 신경 쓰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얘기는 원정은 5백, 홈은 4백이란 얘기입니다. 일단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런 식으로 경기 운영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자,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 선수 중에서 이야기할 선수는 있죠. 무엇보다도 음바페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음바페는 너무나 잘했잖아. 그리고 잘할 거라고 예상을 했잖아. 그에 비해서 레알 마드리드의 넘버 7은 뭘 했느냐? 저는 비니시우스의 활약이 엄청나게 나쁘다고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준보다는 아쉽지 않느냐? 비니시우스니까. 비니시우스가 그동안 보여준 퍼포먼스 자체가 엄청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냉혹하지만 비니시우스가 보여준 것이 있기 때문에 비니시우스를 볼 때 기준점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비니시우스는 그런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거죠. 이 경기에서 78번 출전해서 유효 슈팅이 없었습니다. 슈팅도 하나밖에 못했어요. 물론 기회 창출을 2번 하긴 했지만 우리가 비니시우스에게 원하는 공격 포인트를 생산하는 능력을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패스 성공률이 90%로 나름 괜찮았지만 드리블 성공률이 20%예요. 한 번 성공했어요. 볼 경합 성공률도 45%, 5번 성공했거든요. 그러니까 비니시우스는 더 많은 걸 보여줘야 됩니다. 그럴 능력이 있고요. 우리가 그 능력을 보고 확인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실력을 좀 발휘해줘야 되는데 비니시우스가 지난 시즌 공식 경기에서 58경기 나왔는데 이건 피파 클럽 월드컵까지 포함한 경기 수입니다. 22골 19개의 도움을 했거든요. 기록을 보면 나쁘지 않은데 2025년 들어서 하향 곡선이에요. 그러니까 2025년 들어서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비니시우스가 약간 내려오고 있어요. 피파 클럽 월드컵 보세요. 6경기 나왔는데 한 골 1개의 도움을 했고 기대만큼의 활약을 못했습니다. 물론 재계약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선수가 심리적으로 흔들릴 수는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바페를 본다면 비니시우스가 더 분발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니시우스가 만약의 경우 이런 상황이 반복이 되면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도 태도가 바뀔 수가 있어요. 음바페는 지금 레알 마드리드의 에이스 같은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해결사의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비니시우스가 오히려 에이스처럼 드리블을 통해서 스피드를 통해서 테크닉을 통해서 상대 수비를 파괴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이 기대만큼 나오지 않고 있어서 아쉬움이 따라서 얘기하는 거예요.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도 빨리 주급 협상해서 재계약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비니시우스가 이 정도로 재계약 문제로 심리적으로 흔들리는 모습이 나온다면 이거는 당연히 마이너스 요소잖아요. 물론 주급 협상이 쉽지만은 않겠지만요. 자, 그 다음에 얘기할 선수는 마스탄토 오노입니다. 마스탄토 오노가 드디어 레알 마드리드에 등장을 했습니다. 68분이었나요? 브라임 디아스가 나오고 마스탄토 오노가 들어갔죠. 그러면서 마스탄토 오노는 오른쪽과 중앙에서 뛰었습니다. 주로 오른쪽에서 뛰었지만은 중앙으로 옮기면서 중앙에서 플레이메이킹도 하고
하프 스페이스로 들어가면서 슈팅도 한 차례 보여주는 모습이 있었죠. 이 경기에서 슈팅 한 차례 시도해서 유효 슈팅 하나를 기록했죠. 슈팅 성공률 100%입니다. 사실 왼쪽 하프 스페이스로 들어갈 때 연계하고 공간 찾아 들어가고 그리고 마무리거든요. 굉장히 위력적인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기회 창출도 한 차례 했고요. 23분밖에 출전하지 않았어요. 이 경기가 라리가 데뷔전이자 레알 마드리드에서의 데뷔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성을 입증했다는 거죠. 패스 성공률이 89%, 드리블 성공률이 50%, 볼 경합 성공률이 50%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더 발전할 거라고 봐요. 지금 18살의 나이에 플레이 자체는 굉장히 좋거든요. 일단 이 선수가 폭발적인 드리블을 통해서 상대 수비를 파괴하는 선수는 아니에요. 테크닉, 연계, 드리블, 패스입니다. 특히 패스는 굉장히 뛰어나요. 킥이 정확하기 때문에. 그리고 보는 시야 자체가 약간 독특해요. 그래서 패스 루트를 잘 보고 연결하기 때문에 기대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직 어린 선수고 이제 라리가에 데뷔했기 때문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죠. 사비 알론소 감독 같은 경우에는 마스탄토 오노의 활약에 대해서 만족한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가 팀에 기여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스탄토 오노는 지금보다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선수고 아마도 기대만큼 성장을 한다면 라리가를 대표하는 선수로 성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여기에 또 한 가지 저는 왼쪽에 비니시우스며 오른쪽에 마스탄토 오노도 굉장히 위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크다는 느낌이 듭니다. 왜냐면은 비니시우스는 직선적으로 들어가면서 수비를 파괴하는 스피드와 드리블이 있잖아요. 근데 마스탄토노는 그런 유형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좌우의 유형이 좀 달라요. 여기다가 마스탄토노 밑에는 뭐 발베르데가 들어오든 또는 주드 벨링엄이 들어오든 누구든지 기여할 수가 있고 마스탄토노하고 연계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측면에서는 기대가 굉장히 많이 됩니다. 물론 지금 이 순간에는 벤치고 주드 벨링엄이 몸이 건강하다면 선발로 나올 가능성이 크긴 하지만 마스탄토노도 기회를 잡으면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특히 이제 데드볼 상황에서 볼 처리해서 무언가 만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비니시우스가 발전한 모습을 봤을 때에는 투자가 결과로 이어진 경험도 있기 때문에 마스탄토노도 그렇게 성장하기를 바라겠죠. 자, 마지막으로 얘기할 선수는 호드리구입니다. 호드리구 얘기 이제 지겨워요. 제가 너무 많이 했어, 호드리구 얘기를. 근데 이 경기에서 호드리구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 왜냐면은 호드리구가 선발에서 제외됐거든요. 말씀드렸잖아요. 왼쪽에 비니시우스, 전방에 음바페, 오른쪽에 브라임 디아스였어요. 그러면 일단은 주전 경쟁에서 밀렸다는 거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주드 벨링엄의 몸 상태가 괜찮으면 주드 벨링엄이 선발일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브라임 디아스를 빼고 호드리구가 아니라 마스탄토 오노를 투입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니시우스를 빼고 호드리구가 아니라 곤살로 가르시아를 투입했습니다. 이 얘기는 호드리구 입장에서는 미래가 어둡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일부에서는 그 얘기를 해요. 호드리구가 훈련 시간에 늦어서 자체 징계로 이 경기에서 출전하지 못한 것이라는 얘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떠나서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면 호드리구를 활용하진 않은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좀 아쉬움이 있다는 거죠. 지난 시즌 공식 54경기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피파 클럽 월드컵 포함한 경기수예요. 14골 11개의 도움을 했는데 사비 알론소 감독이 오고 나서의 경기수를 보면 사비 알론소 감독이 피파 클럽 월드컵부터 지휘를 했으니까 그 대회에서 3경기밖에 못 나왔습니다. 6경기를 치렀는데 3경기밖에 못 나왔고 3경기도 다 풀타임으로 뛴 게 아니에요. 93분밖에 소화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 골을 넣었고요. 평가전 티로가의 경기에서도 선발이 아니라 교체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29분 뛰었고 한 골 넣었습니다. 출전 시간이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호드리구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적이 거론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하물며 레알 마드리드가 이적료로 1억 유로 이상이면 이적시킬 마음이 있다. 이 정도 보도가 나왔으면 호드리구의 이적은 여전히 가능성을 두고 바라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이 경기 보면서 사비 알론소 감독의 계획에서 완전히 제외된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카메라맨도 그걸 알았기 때문에 경기 중에 호드리구를 계속해서 클로즈업으로 잡아주는 장면이 있었죠. 물론 기자들에게도 이건 관심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끝나고 나서 사비 알론소 감독에게 호드리구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사비 알론소 감독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오늘은 그냥 한 경기일 뿐이다. 중요한 것은 이번 시즌 전체다. 나는 아직도 호드리고를 신뢰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호드리고는 남고 싶어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되겠죠. 만약에 저에게 올 시즌 레알 마드리드 어떻게 될까요? 라고 질문을 한다면 저는 답변을 좀 미루겠어요. 지금 이 순간 이야기할 거리는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주드 벨링엄이 돌아온다면 레알 마드리드는 더욱더 강해질 거예요. 그리고 토니 크루스 유형의 미드필더 한 명이 있다면 더욱더 공수 밸런스가 맞아질 겁니다. 호드리고가 이적할지 나올지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는 레알 마드리드의 상황에 대해서 단언을 내리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럼에도 제가 얘기한 변수들, 그 변수들이 어떻게 해결될지, 그것이 해결이 된다면 그러면 레알 마드리드의 경기력은 어떻게 달라질지 그때 가서 또 이야기를 나눠봐야 되겠죠. 레알 마드리드 기대됩니다. 이번 시즌은 어디까지 올라갈까요?